이제 딥러닝이라는 건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나 추론 등을 사람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추론하게 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알아서 무언가를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는데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처럼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해내게 하고 싶으니까 학습 방법도 사람처럼 학습을 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따로 뭐 공부를 해서 습득하는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를 판단하고 학습이 돼서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각 다른 우리가 컵이라고만 해도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뭐 머그잔이라든지 뭐 종이컵, 플라스틱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두 다 컵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컵을 보고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색깔인데 이러이러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컵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컵이라는 걸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이건 컵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컴퓨터한테도 학습을 시켜보자 라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려고 규칙이나 패턴을 뭔가 스스로 찾게끔 하지만 조금 더 사람처럼 학습을 시켜보자 라는 게 딥러닝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모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뇌 속에는 1000여 개의 뉴런 세포들이 있고 그 뉴런 세포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옵니다. 자극이라고는 하지만 뭐 자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따끔하게 아프다거나 뭐 차갑거나 이런 것만 자극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고 느끼고 뭐 말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뉴런 세포에게 전달이 되고 결과를 줍니다. 이건 어떤 자극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주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뉴런이 하나의 뉴런을 통해서만 자극이 왔을 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얽히고 설켜서 모든 그 자극들을 전달하고 중간에 뭐 어떤 자극인지 이런 변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타고 흘러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자극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입력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극을 서로 주고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죠. 이건 어떤 거다. 뭐 이건 좀 따끔한 거고 이건 차가운 거고 아픈 거다. 이러는 많은 뉴런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처럼 우리가 사람처럼 학습을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런 뉴런을 본따서 우리가 뉴런을 본따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거를 선형 모델로서 구현을 하고요. 뉴런의 역할을 선형 모델로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랜덤하게 만들어진 선형 함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y값, 즉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아까도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뉴런만 사용해서 사람도 어떤 결과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뉴런들이 모여서 결과를 전달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선형 모델도 하나의 모델로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런 선형 모델, 즉 하나의 이런 구현된 모델로서만 받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뉴런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이렇게 선형 모델, 우리가 퍼셉트론이라는 것도 여러 개로 섞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무엇인지로 잠깐 또 복습을 해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람의 뉴런이라는 세포도 자극이 들어온다고 그걸 무조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자극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느 쪽으로 전달할지 혹은 값을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자극을 전달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걸 바로 역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역치라는 게 넘으면 우리 사람의 세포도 다음 뉴런한테 자극을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값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역치 값의 이상이 돼야지 자극을 전달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본따서 만든 게 우리가 이제 선형 모드 이거를 노드라고 할 거고요. 이 동그라미 하나를 선형 모델 하나, 즉 하나의 뉴런 역할을 하는 걸 선형 모델로서 구현하고 이걸 노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1957년에 퍼셉트론이라는 걸 고안을 했고요. 사람의 뉴런을 본따서 선형 모델로 구현해보자라는 게 퍼셉트론이고, 이 하나의 퍼셉트론이라는 건 사람이 자극을 전달하듯이 이런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과값을 전달한다고 했죠. 이때 아까 보였던 역치 개념, 그 역치의 개념까지 같이 구현해냅니다. 바로 이 역치, 즉 자극을 전달할지 말지 혹은 어떻게 전달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보이는 활성화 함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함수가 어떤 결과값을 예측해내죠. 여기 y값.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를 만나서 다음 노드로 값을 전달할지 말지, 전달한다면 어떻게 값을 전달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습 때 시그모이드라는 걸 구현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퍼셉트론, 하나의 뉴런이 아니라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엮어서 구현하는 게 우리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하나의 단일 퍼셉트론이 아니라 멀티레이어, 즉 다층 퍼셉트론, 여러 층으로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입력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값을 전달하는 중간층, 은닉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될 게 있죠. 머신러닝처럼 따로 모델로 구현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퀀셜, 뼈대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면 그 위에다가 층을 차곡차곡 쌓아갈 건데,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떤 데이터, 몇 개의 특성을 넣을지 인풋을 통해서 기입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몇 개의 뉴런, 몇 개의 유닛을 만들지를 설정해주고 우리 그때마다의 활성화 함수라는 게 붙었죠.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까지 지정을 해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층을 쌓을 때 하나의 이제 공통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할지를 설정해 줬다면, 즉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할지를 설정해 줬다면 출력층에는 마찬가지로 몇 개의 값을 뽑아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 분류를 진행하실 때는 유닛이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0인지 1인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하나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의 확률로 보고 1이다 라면 1이고요. 1이 아니라면 그냥 1이 아닌 0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일부러 다중분류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는 0번, 1번, 2번 품종 중에 분류하는 다중분류 문제였죠.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의 확률을 통해서 보고 이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품종으로 분류되는 걸 뽑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층 같은 경우에도 입력층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예측해내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랑 그때의 액티베이션까지 설정을 해주셨어야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실습 파일 통해서 주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런 다층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까지 배워봤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선형함수라는 걸 배웠었죠. 우리가 노드가 선형함수를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했어서 선형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선형함수라는 거 말 그대로 이런 선을 하나 그어서 이 선이 예측하고 싶은 우리 모델이 돼서 이 선 자체가 예측하는 모델이 되는 게 바로 리니어 모델, 선형 모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선이 모델이 된다는 건 그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어떤 선인지를 찾아야겠죠. 어떤 선이냐면 즉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판단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을 하나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여기 보이는 W와 B라는 개수였죠. X에는 들어올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W와 B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답, 즉 Y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W와 B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직선을 찾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평균제곱 오차라는 게 있었고요. 평균제곱 오차. 즉, 우리가 이 선 자체가 예측하는 기준, 모델이 된다 했죠. 그 말은 이게 예측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잘 한다라는 건 네, 재부팅하고 오실게요. 예측을 잘 한다라는 건 실제 값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겠죠. 우리가 실제 한 180 정도로 실제는 원래 180인데 우리가 179라고 예측을 하면 1 정도 차이가 나는 예측을 하고 170이라고 예측을 하면 10 정도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우리가 예측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우리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우리 전체 데이터와 차이가 별로 없어야겠죠. 그래야 전체 데이터와를 잘 아우르는, 잘 예측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와 예측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뺄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즉 여기 보이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하나의 그은 직선, 모델과 이만큼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오차라고 했었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 직선 차이를 오차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실제값과 우리가 예측할 선의 오차가 가장 적을 때의 직선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른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지금 보이는 이 선은 여기 찍혀있는 동그라미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잘 아우르지 못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만큼씩의 오차가 납니다. 아까와는 오차의 길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씩.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직선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서 우리가 오차라는 걸 볼 건데 이때 오차, 즉 에러라고 하고요. 에러들을 제곱해서 모두 평균 냅니다. 그래서 mean squared error라고 하고요. 평균 제곱 오차. 즉 이 노란색 모든 선들을 제곱 내서 평균 낸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곱이라는 걸 쓰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예측값에서 실제값이라는 걸 뺄 건데 선 위쪽에 있는 값들은 선보다 말 그대로 위에 있죠. 즉 실제값이 예측보다 큽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실제값이 예측보다 작죠. 이랬을 때 우리가 선 아래는 예측에서 실제값을 빼면 부호가 달라지겠죠. 위의 데이터와 아래의 데이터는. 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고요. 아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측값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때 오차들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왜곡된 결과가 나오겠죠. 마치 오차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제곱이라는 걸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죠.
즉 이렇게 부호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곱을 낸다라는 건 뭐예요? 값이 우리가 오차가 이만큼 나면 제곱을 하면 이만큼 뻥튀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만큼 우리가 오차라는 게 나면 제곱을 하면 이만큼 뻥튀기가 됩니다. 즉 제곱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값만큼 영향을 더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났다면 제곱을 시켰을 때 이만큼 오차가 난다라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값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오차가 조금이라도 좀 더 커질수록 제곱이라는 걸 하면 값이 뻥튀기가 돼서 아주 커질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선을 잘 찾도록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시킬 때 이게 조금 더 틀어질수록 이거 엄청 잘못되고 있어 라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학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오차를 제곱내고요. 그래서 제곱을 냈으면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아야 한다 했죠. 그래서 모두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평균, 즉 MSE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잘 예측하는 선인지, 즉 이 점들과 떨어지지 않고 잘 밀접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선이라는 걸 도구로 이용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선이라는 걸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아니죠. 선이라는 걸 통해서 볼 건데 선이라는 걸 기준으로 통해서 볼 건데 어떤 선이 그러면 잘 예측한 선이냐라는 기준이 MSE라는 거였습니다. 오차가 가장 작은 직선, 평균 제곱 오차가 가장 작은 직선이 잘 판단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예측을 잘 하는 선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잘 예측을 하는 직선인가를 평균 제곱 오차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가 가장 작은 직선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W와 B라는 개수들, 함수에서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즉 평균 제곱 오차가 가장 줄어드는 W와 B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W와 B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기계한테 스스로 학습하게끔 해서 찾아갈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것도 잠깐 보시면 우리가 W에 따라서 이 오차, 이제 비용함수를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직선이 그려집니다. 오차가 얼만큼 변하느냐에 따라서 MSE 값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오차가 가장 적을 때의 이 개수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적은 지점이라 하면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은 이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까 이 지점의 특징을 봅니다. 이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는 어떤 지점일까? 보니까 기울기가 0인 지점이에요. 꼭지점, 이 포물선의 가장 아래로서 기울기가 0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쪽에 기울기라는 걸 구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면 되겠다. 그때의 이 W 값이 오차가 가장 적은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특징은 알았어요. 우리가 어딜 가야 될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목대를 가야 합니다. 목대를 가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목대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그냥 먼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무언가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말 그대로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어보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랜덤이니까 정말 어떤 지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될지 모르는 이 상태로 먼저 찍어보고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죠. 내가 원하는 지점이 기울기가 0인 지점이니까 지금 어떤 W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W를 랜덤하게 선정해보고 나서 이때의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구했더니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네? 즉 내가 원하는 최소가 된 지점이 아니죠. 그래서 0이 되는 방향을 통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W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요. 이렇게 수정해 나가다 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지점이 내가 원하는 W가 오차가 최소가 되는 계수값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선형 모델이라는 거였습니다. 선형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뉴런이라는 걸 모델로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